9천만 원 임차해야 되겠죠. 그 부분 감안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슬라이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 절차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중요한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또 절차상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경매가 그 즉시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낙찰 후에도 낙찰 거부 결정 그 기간 안에서도 허락이 불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 진행 절차도 조금은 보셔야 되고, 또 특히나 경매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매가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고요. 상당히 자세하게 적었으니까 이 부분만 제대로 캐치하고 하면은 진행 절차는 두 번 다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어려운 내용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 스터디에서도 최소한 2번 정도는 리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경매 진행 절차 박살내기에서 큰 타이틀로는 채권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경매 신청, 그리고 매각 기일, 그리고 매각 결정 기일과 그리고 매각 대금 납부로 해서 총 5개 큰 카테고리로 해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채권자, 경매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겠죠. 이때 경매 신청 시 첨부 서류는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강제 경매 때는 일반 채권자가 신청을 한다고 그랬고, 임의 경매 때는 흔히 통상 은행에서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당권 실행을 기해가지고. 근데 틀린 점이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권원의 유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제 경매는 뭐 필요하다고 그랬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임의 경매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되고요. 담보권이 있습니다.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 등의 어떤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매다 보니까 없어도 됩니다. 이때 집행권 하니까 좀 말이 어렵잖아요. 아까 전에 이창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자, 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법률상의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거. 내가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법률성의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거를 전부해서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죠. 공통청구사항으로는 이런 대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신청자는 이제 경매 비용을 예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매 비용에는 송달료와 집행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매각 수수료, 신문공급비 등 필요한데, 예납 비용은 나중에 낙찰을 받고 배당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 채권자가 경매 비용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낙찰자한테서 최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경매 신청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방금 전에는 채권자가 움직이는 내용들이고, 이제는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경매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진행 절차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경매 신청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접수를 받겠죠. 흠결이 있으면은 지적 고시하고, 이에 신청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일단 접수 기간에는 흠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신청에 관한 흠결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결의사항이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보시면은 이제 경매 신청 후에 보통은 이틀 뒤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후에는 바로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촉탁을 의뢰를 할까요? 법원에서는, 등기소에서 그 즉시. 그렇죠. 경매 개시가 경매 물건을 누군가는 또 매매를 하려고 달려들 수도 있고, 그게 또 임차를 하려고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라에서는. 이 물건은 경매 물건입니다라는 공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은 바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축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에도 포함이 되는데 이는 압류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떨어지고 나면은 그 즉시 해당 물건은 압류 걸린 물건이구나 라고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뭐 저세권자도 있을 수 있고 저당권자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소 기준 권리 이 밑으로 다 어찌 보면 이제 소멸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뭐 이렇게 권리들은 신청 채권자한테도 대항할 수가 없고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점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개시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그리고 매수인이 매각돼도 완납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단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라든지 실체상 하자 모두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강제경매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볼까요? 경매 개시 결정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는 이런 어떤 하자 부분이 생기면은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때. 그리고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결정이 되고 공고가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되게 중요한 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순위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분명히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에 대할 권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순위 임차인, 즉 대항해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일부를 낙찰자가 인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일 마지막에 보드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당 요구 종기일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참고로 요 기간에는 채권 신고 같은 경우에도 요 기간 전에 다 해야 되거든요. 뭐 저당권이라든지 뭐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채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 기일 전에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경매 준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경매 준비에서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 기록 3총사에 대한 서류들 3개 작성토록 법원에서 시키죠. 그리고 오전에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최고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무서라든지 등등의 이런 주무관청의 교부 청구를 최고한다. 그리고 채권자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최고한다. 그리고 공유자 임차인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을 통지를 합니다. 이 기간에 이제 임차인한테도 다 이렇게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임차인이 미장 임차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건 송달 내역을 보는 거예요. 문건 송달 내역을. 법원에서는 참고로 임차인한테는 무조건 경매 물건이라는 것을 다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송달을 하게 되면은 송달을 했는데 폐문부제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발송을 했는데 송달이라고 뜰 수도 있고 폐문부제라고 안 받았다고 뜰 수도 있어요. 그 문건 송달 내역. 그리고
해당 물건에 보니까 전입했는데 박모모 씨가 전입 일자가 있고 전입했는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문건 송달 내역에서 이 사람이 임차인 박모모 씨에게 뭐 무슨 통지를 송달 이렇게 떠 있으면 이 사람 임차인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건 송달 내역을 꼭 확인을 하시라는 거. 그때 이제 이해관계인 경매 개시 결정 통지 이런 게 나오는 게 문건 송달 내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세 가지 서류 중에서 가장 먼저 작성하게 되는 서류 현황 조사서를 동원해서 집행관에게 쓰도록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집행관에게 해당 부동산의 현황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출을 명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황조사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을 기재를 하게 되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를 드렸는데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원 그리고 임대차의 관계 등을 조사한 후 2주일 내에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나오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1일 전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원에. 그래서 현황조사 보고서에 좀 빠졌는데 물건의 표시, 건물의 면적 다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또 법원에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황조사와 마찬가지로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감정평가서로부터 감정평가를 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감정평가서를 잘 보라고 그랬죠. 감정평가 시점이 언제인지 또 감정평가 시점에서 또 감정평가 방법이 보통 세 가지로 한다고 했잖아요. 뭐 제조달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또 뭐 최근 낙찰 사례라든지 최근 거래 사례라든지 은행에서 근저당 잡을 때도 보통 그 감정하거든요. 벌어놨던 감정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감정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 감정가가 신건인 경우 1회차 경매인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시점이 부동산 활황시장일 때는 최저 매각 가격 자체도 되게 높겠죠. 그래서 물건 보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유찰된 금액을 보고 이 물건이 좋은갑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감정평가서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해 AK 그랑플리스 생각해봅시다. 달서구 진천동에 AK 그랑플리스나 계룡 이슈빌 뭐 이런 아파트들이 그때 시세가 보통 4억 있어서 4억 5천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감정을 하면 그 시세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4억에서 4억 5천인데 30% 저감하면 1억 2천 떨어지는데 물론 그렇게 보면 이제 가격이 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단적인 예로 들었는데 감정평가 시점이 아무래도 아까 비싼 시점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면은 설사 유찰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 가격이 절대로 싸다고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이죠. 이럴 때 사실 좀 웃겨드리려면 자 복성 영화 보셨어요? 네. 예, 현혹되지 마소 하면서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 저 사실 나이 들자면서 딱딱할 거다. 오늘 분명히 딱딱할 거다. 첫 시간 법이고 둘째 시간 정권 구성인데 셋째 시간 경매. 야 오늘 오신 분